6.15 선언 18주년을 맞아 지금 우리는 평화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는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을 위해서는 최초로 통일의 물꼬를 튼 문익환 목사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단법인 통일의 집 이사님이시고 고 문익환 목사님의 장녀이신 문영근님을 초대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향림교회는 항상 깨어 있는 교회로 저희 아버지 문익환 목사가 방북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던 때에도 언제나 지지해 주시고 같이 기도회도 해주시고 또 보고 대회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해주셔서 저도 그때 향림교회를 여러 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홍근수 목사님 또 안병무 박사님 다 이 교회에서 많은 지식인들한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6.15 이렇게 기념 예배에 제가 참석하게 돼서 이번에 예배를 보면서 굉장히 감격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이렇게 많은 시도 읽어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찬송가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랑 이런 또 시들도 이렇게 낭송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편한 마음으로 저기 앉아서 계속 예배를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냥 문익환 목사님 옆에서 딸로 살았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문익환 목사님을 같이 느껴볼 수 있으면 그걸로 고맙겠다 생각됩니다. 네. 사실 여기 와보니까 문익환 목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문익환 목사님을 또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사셨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네, 문익환 목사가 그러면 다 아실 거지만 한번 어떻게 사셨는지 그냥 일생을 한번 훑어볼게요. 네. 그 문익환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은 함경도 회룡하고 종성에 사셨었는데 그분들이 1899년에 같은 날 네 가문 142명이 하루에 두만강을 건너가서 그 만주에 가서 땅을 사고 마을을 만듭니다. 그 마을이 명동촌이라는 곳인데 그분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져 갈 때 거기 가서 땅을 사고 이상촌을 꿈을 꾸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인재를 육성해야겠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으니까 거기를 터전으로 잡아서 일제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일제 압력에서 조금 피할 수 있는 곳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 교육을 위해서 마을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그때 문익환 목사님의 아버지는 만 3살, 2살 뭐 요런 아기였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김신목 권사님은 또 만 4살 뭐 요런 그런 아기들로서 부모님 등에 업혀서 이렇게 가서 그 명동학교가 생기면서 그 마을 이름이 명동이 됐어요. 그전에는 그 중국 이름이었는데 명동이라고 동쪽을 밝힌다. 그래서 한국을 조선을 그 시절에 조선을 밝힌다는 뜻에서 명동이라고 짓고 학교를 지었어요. 그래서 문재림 목사가 그 당시에 그 학교 1회 그러니까 처음 입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른들의
사랑도 받고 지도를 많이 받고 그래서 명동 마을에서 첫 교인이 되고 첫 세례 교인이 되고 첫 목사가 되고 25살에 장로가 됩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시절에 그 어른들은 그 이렇게 젊은이들을 이렇게 눈여겨 봤다가 좀 인재다 싶으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키워나가고 그러니까 어느 집 가문의 자식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자식으로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인재를 키운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 명동학교가 세워지는데 그때 오셨던 선생님이 정재면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이제 명동 마을에 기독교를 전파한 목사님이신데 그분 아시겠지만 정대희 박사님 아버님이십니다. 네, 그분이 그러니까는 명동학교에 오면서 다들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자기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고 그러는 바람에 온 동네가 한꺼번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 선생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해요. 근데 그 김신묵 권사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의 어머니 김신묵 권사님의 아버님은 학자셨는데 자기가 뭣도 모르고 그냥 믿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 참여를 안 하셨대요. 처음에는. 근데 그 후에 혼자 밤에 3년 동안 성경을 몇 차례를 밤에 남들 다 잘 때 읽어보고 그러고 나서 믿겠다고 스스로 걸어가셔서 교회를 가셔서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동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여자들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새는 양날개로 나는 거다. 그러면서 여성 교육을 주창을 하셔서 그래서 학교를 세웁니다. 여학교를 세우는데 그때 이제 김신묵 권사가 그 당시에 막 시집을 가가지고 시집 가자마자 금방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그 학교 여학교도 첫 입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명동 마을은 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 교육을 하는 그런 마을이 되고 그런 학교가 동네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문익환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이제 그 3.1 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때 그 일본의 토벌하고 박해에 못 이겨서 러시아로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 문재림 목사는 보니까 다들 떠나가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키나 이 마을은 누가 지키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남아서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 활동을 그러니까는 교회 활동이라면 좀 이상한데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다 문재림 목사를 그 당시에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장로를 시키고 그리고 평양 신학교로 신학 공부를 보냅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명동교회 목사가 이제 그러니까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그 바로 해방 전이야 그 3.1 운동 바로 전이었으니까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그러니까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가고 또 돌아오셔서는 목사가 되고 그랬죠. 그래서 그 142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은 김신묵 권사님이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신데다가 그 동네에서 자라가지고 다른 데로 시집을 안 가고 그 동네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 전 마을 사람들을 다 알고 계셔가지고 어느 집에는 누구 동생은 누구고 누구 아들은 누구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역추적을 해서
그 집에서는 그때 올 때 누구누구가 왔으니까 몇 명, 누구누구네 집에는 어떻게 했으니까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추려내신 숫자입니다. 그래서 김신목 권사님하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그때 그 인재를 키우겠다는 그것이 결국 문익환 목사도 키워내고 윤동주도 키워낸 겁니다. 윤동주는 이제 문익환 목사보다는 한 6개월 먼저 낳는데 횟수로는 바뀌어가지고서는 한 살 차이로 되지만 실제로는 6개월 차이고 두 사람의 그러니까 부모님들부터 다 친구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아버지랑 문익환 목사 아버지랑 다 명동학교 같이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온 동네가 다 서로 이렇게 친구인 그런 집안이었죠. 네, 그래서 문익환 목사는 그런 가정 형편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거기서는 그 민족을 위한 삶이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많은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목사님도 여러 분 계셔요. 근데 아무래도 그때 우리나라가 좀 어려우니까 좀 새 문화는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좋은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민주화 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 부딪히는 거에는 물론 밑에는 신앙심이 깔려 있죠. 그 뜻 있는 일을 하신다는 거 믿음으로 하시고 또 세계적으로는 큰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이제 그 방어막이 어떻게 되면 형성이 되고 있죠. 근데 그래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고 이제 그 탄압이 들어오고 나서 그 러시아로 넘어갔던 독립운동가들은 거기 가서 거의 무장해제를 당하고 거의 활동을 많이 못 하셔서 러시아에 들어가셨는데 그래갖고 거기도 이제 명동마을이 공산화가 됩니다. 그 공산당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사회주의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같은 친구고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거기서 학교에서 그 명동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는데 왜 교회가 학교를 하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투쟁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 명동학교가 그 중학교는 용종에 있는 은진중학교 그게 캐나다 선교부에서 하던 학교인데 글로 통합이 되고 초등학교는 그냥 중국 학교가 돼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 그 유지들이 전부 한날은 아니지만 같은 때에 그 용종이라는 도시로 가요. 이게 그 공산당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그 뭐 토벌하고 마적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작은 도시에서 사는 게 작은 마을에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용종은 조금 더 큰 도시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국제 도시였다고 그래요. 선교부들도 많이 있고 캐나다 선교부도 있고 학교들도 있고 뭐 영사관도 있고 무슨 그래서 거기는 조금 국제 도시 같은 그래서 이제 그때 1932년에 그 명동 소학교를 문익환 목사가 졸업하고 용종으로 옮기고 문재림 목사님은 그 사이에 그 명동교회 목사님을 하시다가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가 오셔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캐나다 선교부가 보내준 거죠. 캐나다 선교부는 좀 교회가 선교사들이 지역을 분할할 때 함경도 하고 만주 쪽은 캐나다 선교부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 문재림 목사를 캐나다 선교부에서 캐나다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캐나다 선교부에서는 조금 그 다른 선교부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게 여기 있는 한국의 교회는 한국 지도자들이 지도를 해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한국민들을 이제
육성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유학을 갔다 32년에 돌아오셔서 용종에서 있는 교회 중에 그래도 꽤 큰 교회였던 용종 중앙교회 목회를 하시고 이제 문익환 목사는 은진중학교 거기 캐나다 선교부에서 하는 미션 스쿨인데 그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대학을 가려면 5년제여야 되는데 그거는 4년제였기 때문에 거기 다니면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서 평양 숭실로 이제 전학을 갑니다. 근데 전학을 가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거기서 신사참배 문제로 거기를 거기 뭐랄까 지금 말하면 학내 시위 같은 걸로 이제 학교에서 그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용종으로 다시 돌아와서 광명중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처음에는 한 1년쯤 학교 선생을 하면서 장래를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이제 교육자가 될까 또 목사가 될까 또 음악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노래를 잘하셔요. 문익환 목사가. 나중에는 막 허스키한 목소리만 들으셨겠지만 워낙엔 굉장히 맑고 고운 테너예요. 그래서 성가를 하시면 이렇게 동생 문동환 목사나 베이스가 아주 멋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중창을 하면 굉장히 듣기 좋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도 소리를 지르셔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를 모르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하고 일본 신학교로 건너갔어요. 네, 그래서 일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는 또 학병 문제가 생겼어. 거기 그대로 있으면 학병으로 끌려가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나는 이거는 못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만주에 있는 봉천이라는 곳에 신학교가 있어서 글로 전학 갈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만주로 돌아와요. 근데 그때 그 윤동주는 연희 전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죠. 그래서 그때 해방되는 해 그해 2월에 윤동주가 세상을 떠날 때 문익환 목사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때 내가 동경에서 데리고 오지 못하고 나만 왔던 걸 그걸 굉장히 후회하고 애통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도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 봉천에 돌아왔는데 봉천에 오니까 또 그 학교가 문을 닫아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때 전도사 생활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시절에 이제 그 일본 신학교 다니면서 알게 됐던 박용길이라는 그 여자하고 사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만주의 만보산이라고 굉장히 시골에 조그만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때 결혼을 해서 거기서 신혼살림을 차려요. 네, 그 박용길 저희 어머니지만은 박용길 장로는 워낙에 이제 뭐 서울에서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고 일본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몸도 여릿여릿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험한 일 같은 건 안 해보고 그런 사람이 만주 시골로 시집을 갔으니까 얼마나 좀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거긴 굉장히 추우니까 막 그 일도 안 해본 사람이 거기 막 불을 떼면 불이 연기가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 맨날 울고 그랬다고. 네. 그리고 그러는 바람에 좀 가족사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그 첫 딸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언니가 되는 거죠. 나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아기하고 둘이 다 같이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버지가 쩔쩔 맸는데 결국은 딸을 그래서 돌도 되지 않은 딸을 잃었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은 그 딸 이름이 영실이었는데 문영실이었는데 난 낳았을 때 영실이라고 짓겠다고 그러는 거를 주변에서 안 된다고 네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해방을 맞아요. 해방을 맞아서 근데 해방 맞기 전에 이제 친구들이 그 윤동주도 죽고 송몽규도 죽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었고 그 해방이 되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저도 나중에 알은 거지만은 그 1932년에 용종으로 가셨는데 1945년까지 거기가 만주국이란 나라가 생겼었더라고요. 만주국의 역사가 딱 그 기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만주국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게 하면서 관리 같은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 사이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중간 역할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그 해방이 되고 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도 미워하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대한 적개심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익환 목사는 그 당시에 이제 신경이라는 곳에서 만주 신경이라는 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니까 막 굉장히 무섭게 막 그 중국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막 어떤 사람은 정말 잡아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굉장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엄마도 되게 겁이 나서 방에서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저 전도사는 그래도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 일본 사람들도 와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왜 보통은 함경도나 평안도 사람들이 만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각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그쪽으로 만주로 데려가 가지고 그쪽 정착시키고 뭐 개간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주를 시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되니까 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열차를 막 해가지고 사람 피난민들을 계속 남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문재림 목사님은 문재림 목사님이 실제로 감옥에 갇힌 게 4번이에요. 4번인데 한 번은 그 3.1운동 후에 그때 한 번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해방 전에 그 왜 불량 선인 뭐 해가지고 그 사전 검속하는 그런 걸로 또 한 번 들어가시고 그리고 해방 후에는 2번 들어가시는데 한 번은 중국 공산당에 잡혀가고 한 번은 소련 공산당에 잡혀가요. 그러니까는 그 목회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목회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소련군에서 풀려 나온 이후에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옵니다. 그게 1946년인데 그때까지도 문익환 목사는 좀 떨어진 곳에 다른 곳에 있어서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뭐 땅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다 있었겠지만 어머니 김신목 권사님이 그 중에 일부만을 팔고 나머지는 그냥 다 두고 거기 뭐 소작인들한테 다 하게 하고 그러고서는 돈을 조금 마련을 해서 그 신경에 있는 아들한테 갖다 전달을 합니다. 필요할 때 쓰라고. 근데 그 돈까지도 다 끌어서 기차로 이제 피난민 실어 나르는데 하고 막상 이제 문익환 목사가 피난을 오려고 생각할 때는 기차도 다 끊기고
그래서 그때 걸어서 신의주로 해서 평양으로 해서 이렇게 개성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문재림 목사랑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조금 더 일찍 내려오셔가지고 서울에 오셨는데 서울에 오시니까는 이제 그래도 문재림 목사는 거기 만주에 있을 때 뭐 동만노회 노회장도 여러 차례 하시고 남쪽으로도 무슨 회의도 있고 그래서 많이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전혀 생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산이니 뭐 집이니 다 두고 정말 돈 몇 푼 가지고서는 오다 보니까 그 돈도 다 없고 아이들이랑 자녀들의 가족이 있는데 그래갖고서는 지금 그 동자동이 있는데 한신대학교 옛날에는 조선신학교였죠. 네, 거기 이제 캠퍼스로 와요. 근데 거기 김재준 목사님이 한동안 은진학교 선생님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그 김재준 목사님이 그때 조선신학교 계셨으니까 글로 찾아갔는데 그때 피난민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학교에서 피난민들을 그렇게 무조건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다는데 그 김재준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내막은 모르시고 네, 만주에서 잘 아시던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냥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그 집에 얼마 계시다가 송창근 목사님이 그때 조선신학교를 하시기 위해서 김천에 있는 황금동 교회를 그만두시게 되면서 그 후임 자리로 문재림 목사님을 보냅니다. 처음에 그 피난 그러니까 서울에 왔을 때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더래요. 그래갖고 그 문재림 목사님이 이제 김신묵 권사님이 딸 보고도 너희들 사람이 한두 끼 굶는다고 죽지 않는다. 어린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문재림 목사님은 사실은 외국까지 갔다 오시고 영어도 하시고 그러니까 미군정에 가면 일자리도 있고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안 하시고 바지 뒷주머니에다 수건 꽂고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목사라고 권위를 내세운다든가 뭐 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굉장히 좀 뭐랄까 실학자들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네, 실생활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노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근데 그래도 만주에서 좀 잘 아시던 분이 찾아오셔갖고 쌀가마를 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어려워도 다 도와주는 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니. 그래서 하여튼 김천으로 내려가서 목회를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익환 목사도 피난을 와서 서울에 오니까 다 김천 내려갔다 그래서 김천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그러면서 중단됐던 신학 공부를 마주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신학교에 문덕환 목사하고 둘이 같이 다니는데요. 이 형제분들이 두 분 다 동경신학교 다녔었고 두 분 다 봉천신학교 잘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신학교에 두 분이 다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집도 멀기도 하고 또 뭐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고 먹고 살기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강의를 번갈아 가면서 갔대요. 둘이 등록은 해놓고 그래갖고 오늘은 형이 오는 날이냐 오늘은 동생이 오는 날이냐 그렇게 교수님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두 분이 같은 해에 졸업을 해요. 49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문익환 목사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네. 그리고 저희 문재림 목사님은 그 김천에서 2년 동안 있다가 아무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서울에 가야겠다 그래갖고 서울의 신암교회 목회를 맡아서 신암교회에 와 계시고 그러고 이제 문익환 목사는
가족들은 다 부모님한테 두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셨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무니칸 목사는 그 전쟁 중에 그 무니칸 목사 굉장히 반공주의자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걸 보셨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산 치하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공산 치하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아버지는 또 잡혀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한국에 들어올 길을 찾는데, 이제 그때 유엔군에서 한국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원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그 문재림 목사는 어떻게 보면은 만주에서 그렇게 두 번이나 공산당에 잡혀갔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이 나니까 교인들이 막 숨으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경기도 광주 어디에 가서 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괜찮으셨던 거예요. 네, 그때 송창근 목사님이랑 많은 목사님 교계 지도자들이 납북돼 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집안은 그렇게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살짝 피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예방 주사를 미리 맞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공산당이 어떻다는 본질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공산 치하에서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피하셔서 그런 위험을 이제 벗어나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치가들이며 교계 사람들이며 그런 분들이 다 납북돼 가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사후퇴 때는 큰 배를 인천에 세워놓고 그 피난민들을 교육자들이랑 국회의원들이랑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태워 보내게 해요. 근데 이제 문재림 목사한테 그 책임을 맡겨서 거기서 이제 큰 배를 타고, 그때 크리스마스 때인데 그 배 안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피난민이 너무 많아서 받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제도로 가요. 그래서 거제도에 가서 피난 생활을 얼마 하는데, 그때 함경도에서 피난민들이 거제도로 많이 왔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문재림 목사 보고 그 함경도 피난민들을 돌보라고 거제도 옥포교회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배가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이 타신 배였죠. 그래서 그 함경도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오신 거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날 때는 문재림 목사도 옥포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중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그 김영삼 대통령 세례를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재림 목사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 뭐 유명한 사람이 돼서 그렇지만은 곳곳에서 그렇게 유명한 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마주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문익환 목사는 일본으로 그 유엔군 그걸로 와가지고 판문점 이제에서 통역을 하고 미군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번에 판문점 회담 얘기를 보면서 판문점 너무 크게 잘 해놨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 사진을 보면 정말로 천막입니다. 천막. 그리고 그 팻말 같은 것도 나무 팻말 땅에다 요만하게 써서 붙여놓은 거, 그게 다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그 옛날 판문점 사진들을 일반에 좀 공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동안의 그 판문점에서 그게 65년이 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일본하고 판문점을 헬리콥터로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가족들을 데려가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수속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박용길 장로가 옛날에 일본에서 전도사를 마치고 나서 일본 신학교를 마치고 나서 일본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용길 장로가 일본 한인교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전도사로 가요. 그래서 저희는 따라갑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일본에서 같이 살면서 그때 태어난 게 문성근입니다. 그래서 문성근이 딱 이 그 우리나라 정전하던 그 해에 태어났지요. 네. 그래서 그 문성근 나이가 65세가 됐으니까 휴전한 지가 65세 5년이 되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지내고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54년에 가족들은 한국으로 돌아오고 문익환 목사는 미국 가서 공부를 마저 마치고 그리고 1년을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55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신대 교수, 연세대 교수를 하시고 또 한빛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네, 문재림 목사님은 그때 이제 거제도에서 다시 올라오시니까 서울에 오시니까 이제 옛날에 만주에서 알던 교인들이 마음이 클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교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서는 그 피난민 그 만주 용종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작은 교회를. 그러니까 개척교회죠. 그러니까 그땐 이름이 그 만주에서도 용종 중앙교회였으니까 여기 서울 와서도 서울 중앙교회라고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랬는데 문재림 목사님이 한남신학교 대구에 있는 한남신학교 교장으로 가시게 되면서 그때 마침 돌아온 아들 문익환 목사가 그 교회를 맡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습이라고 놀립니다. 네, 그게 바로 개척해갖고 그 해니까 몇 달 만에 맡은 건데 그거를 이제 세습이라고. 그게 이제 한빛교회 전신입니다. 한빛교회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한동안은 향림교회랑 주민교회랑 같이 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는데 요즘은 조금 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문익환 목사는 한신대 캠퍼스 안에서 우리는 캠퍼스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1955년에 처음에는 동자동에 거기 한신대 조선신학교 캠퍼스가 있었는데 한신대 1958년에 이제 수일이 캠퍼스로 옮기게 되고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고 교회 일요일 날은 교회 가고 일요일은 그 전 동네에 어른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신학교 사택이었기 때문에 그 어른들은 다 자기 교회 가고 신학생들은 몽땅 자기 섬기는 교회를 가기 때문에 그 동네는 완전히 아이들하고 일하는 사람은 강아지만 남는. 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보통 아버지들은 직장 다니고 그러면 바빠서 식구들하고 얼굴 볼 일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집에서 드셨어요. 저희가 학교 갔다 오면 항상 집에 계셨어요. 네, 물론 가끔 뭐 회의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네, 그 대신에 우리가 집에 있는 주말에는 어른들은 몽땅 다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돼가지고 가족 여행이고 뭐 가족 나들이고 그런 걸 가볼 수가 없는 그 대신에 그 한신대 캠퍼스 안에서는 굉장히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는 가깝게 이렇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부인들은 부인들끼리로 교수님들은 또 교수님들끼리 이렇게 거긴 교수회의를 하면 막 1시까지 2시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마을에 있으니까 사택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막 어떨 때는 토요일 밤이면 항상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근데 교인이 몇십 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다 많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래서요. 아버지 설교가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요번에 설교집을 하나 이제 그 전집에는 있는데 설교집이라고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100주년 기념을 해서 설교를 좀 모아가지고 설교집을 하나 냈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목회하시는데 1968년에 이제 그 성경 번역을 시작하셔요. 성경 번역을 워낙에 문익환 목사가 한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으시고 어학에 또 그 재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일본말, 한국말, 중국말은 기본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영어, 또 신학을 하시니까 독일어, 히브리어, 그리크 하시고요. 그래서 그 언어를 많이 하시면서 그 우리나라 언어가 맨날 그러니까 강점기에 살았으니까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물론 교육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래도 나라도 잃었지만 언어도 잃은 사람으로서 그 한글에 대한 굉장히 그 거기 재능하고 같이 사랑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 어떤 거는 일본식으로 쓰이고 있고 어떤 거는 중국식으로 쓰이고 어떤 건 영어식으로 써 있고 그런 거를 자꾸 눈에 보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저희한테도 계속 얘기하셔서 우리도 조금만 틀리게 하는 말이 있으면 계속 그게 안테나에 걸려서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문성건도 그래서 이제 방송할 때랑 굉장히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죠. 근데 그 신학 그 번역에 대한 관심이 나중에 생긴 게 아니고 옛날부터 우리나라 성경이 워낙에 옛날에 뭐 보면 한자 반 막 섞여 있고 무슨 이상한 언어로 돼 있잖아요. 그게 직접 번역가가 했다기보다는 뭐 선교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중국 글자에서 중국 성경에서 오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 프린스턴 유학 갈 때부터 성경 번역에 대해서 그걸 위한 공부를 또 하시고 그 이제 해방 후에 그 일본에서 신학 공부했던 친구들을 중심으로 복음동지회라는 회의를 그 친구들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성경 번역을 실제로 그때 40년대, 50년대 그때 벌써 하셔요. 근데 그 복음동지에도 그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언제 공산 국가가 될지도 모르면 우리는 그 기독교를 탄압받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절박감으로 그 복음 동지 그래서 동지회라고 이름을 붙였었다고 그래요. 근데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생각을 하셨는데 성경 번역을 하시게 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게 나의 정말 일생에 주어진 큰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 성경을 번역하시면서 그 사실은 한신대 교수 제자들이랑은 문익환 목사는 까다롭고 뭐 예민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전 나름대로 이해는 하지만은 근데 그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오시면서 사람이 확 바뀌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경 번역을 하시면서도 많은 거를 이제 느끼셨나 봐요. 이렇게 전집을 보면 뭐 이삭줍기라 그래서 그때 성경 번역을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세 가지 벽이 깨졌다고 그러면서 하나는 신구교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학에 이렇게 고정
고정 관념 같은 것들이 깨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상하고의 벽이 깨졌다고 그래요. 성경을 일반인들이 다 읽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야 되니까, 저도 이제 어쩌다가 이 얘기를 할 기회가 되면 그 관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 눈높이에 맞추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문익환 목사도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꼭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만 아니라 일반인들하고 한테도 읽히게 하려면 일반인들의 언어로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성경도 번역을 하셨고, 모든 글과 말씀이,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의 글이랑 시랑 말은 굉장히 쉽다고, 그렇게 해서 사상이 얕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읽고 금방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사회하고 벽이 허물어졌다고,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매일 경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그렇게 충실히 하시는데, 그동안에도 물론 문익환 목사는 자랄 때부터 민족에 대한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친구 윤동주가 죽었을 때도 그렇고, 4.19 때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어요. 4.19 때 저희 교인이 한 사람 청와대 앞에서 죽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교회 청년이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때 4.19 때 많은 교회에서 굉장히 그 자성의 움직임이 있었죠. 학생들이 나가서 죽을 동안 우리는 뭐 했나, 뭐 이렇게 해서 기독교계가 많이 반성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전태일 죽음이 또 큰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인혁당 사건이 또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왔고, 그런데 이제 그 해가 75년 장준하 선생님이 돌아가시죠. 장준하 선생님, 문익환 목사는 장준하 선생님이랑 조선신학교 다니고, 일본 때도 일본 신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옛날에 가면은 그 시절엔 서로 몰랐는 모양인데 평양숭실도 같은 시절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실 평양신학교 다닐 때, 평양신학교가 아니고 평양숭실 다닐 때 윤동주랑 문익환이랑 장준하랑 다 같은 시절에 거기를 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때 윤동주는 이제 워낙에 친구였으니까 잘 알지만 장준하는 그 시절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일본 신학교 때부터 서로 알게 됐는데, 나중에 해방되고 돌아온 장준하는 그 후에 또 사상계 하는 거며 이런 걸 보면서 저 친구는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하면서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그 장례위원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가슴에 나도 언제까지나 도망 다닐 수만은 없구나. 장준하가 못하고 간 거 내가 대신 해야지. 그러고 이제 민주구국 선언을 쓰고, 이제 제가 너무 길어지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민주구국 선언을 쓰고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감옥에 처음 가셔서 문익환 목사가 느낀 게, 민중을 보게 됐다고 그래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가정이 어려우면 밭에 가서 뭣도 하고 뭐 다 그런 거는 했어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로 간 경향이 있죠. 그래서 민중의 밑바닥 삶까지는 보지를 못했었다. 자기가 살았던 삶이 너무 세상이 좁았다. 내가 보고 속해 있는 세상이 너무 좁은 세상이었다. 그런 걸 깨닫고 그 밑바닥 인생들의 그런 실상을 보게 되고, 또 거기서 민중의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됐다. 거기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을 헛믿을 뻔했다. 제대로 믿지 못한 거였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뭐 그 노선 차이도 있고 민주가 먼저냐 통일이 먼저냐 이런 걸로 갈등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잘 안 되는 것에 많은 원인이 분단에 있다고 보셨어요. 분단으로 인한 그 비극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았고 정권들이 그걸 또 이용을 했고, 그러니까 그걸 어느 것만 먼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민주화 운동 세력의 그 분열상을 어떻게 보면 막았다고 할 수도 있죠. 다 끌어안았으니까요. 선민주건 선통일이건을 다 끌어안아서 하나의 이렇게 대오를 형성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그 6월 항쟁 이후에 절차상인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됐지만, 물론 노태우 대통령이 됨으로써 완전하게 민간 민주정부가 들어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형식적인 그 민주화가 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민주정권을 못 세운 거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셨고, 또 많은 청년들이 또 그런 걸 통일운동 이런 걸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그런 걸 위해서 목숨을 잃고 그러는 걸 보시면서 그러면은 내가 돌파구를 그래도 뚫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으면 나는 안 가도 되는데, 이제 그래서 사실 노태우 정권에서 통일 운동에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좀 많은 긍정적인 거를 많이 하고, 실제로는 그런 보수 정권들 중에서는 노태우 때가 제일 그런 면에서는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안 가도 되지 않나 그러다가 또 뒤집히면 내가 가야 되지 않나 막 이러시다가 이제 그 아까 읽어주신 잠꼬대를 쓰시고 평양을 방문을 하죠. 네. 그때 또 마침 그해 북에서도 초청장이 왔고 그걸 통일부에서 직접 전달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말이 미리국이지 실제로는 공식 절차는 다 밟은 거고, 그리고 이제 가시기 전에 그래도 영사관이니 이런데 다 알리고 이제 편지도 써 보내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또 가까운 분들한테는 다 의논도 하고 조언도 받고 그러고 이제 가셨죠. 근데 사람들이 설마 가랴 그렇게 그렇게 가겠다 그래서 가고 싶다는 소리겠지 뭐, 설마 가랴 시도 그렇게 썼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분들도 계셨나 봐요. 근데 이제 하여튼 방북을 했고, 사이 공동 성명, 그리고 또 그때 가실 때도 그런 아까도 여는 것이라는 그 시를 읽어주셨지만, 그 실제로 이렇게 가서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남을 통해서 듣거나 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가슴으로 만나고 직접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그 사람의 의중을 알 거고, 그 북쪽의 상황이랑 의중을 모르고 우리가 뭐 대화를 한다든가 뭐 협상을 한다든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서 사실 알아보려고 그런 마음으로 간 건데, 김일성 주석하고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서로 신나서 얘기를 막 하시다가 여러 가지 합의도 많이 하셔가지고 사이 공동 성명을 쓰시고는 그러고서는 굉장히 기쁘셨어요. 사실 생각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그쪽에서도 그렇죠. 뭐 실제로 만나보지 않고 그냥 이게 좋다 하고 서로 우기는 거로는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니카 목사는 나름대로 자기 그 통일관도 있었지만 또 정부의 통일관, 또 김대중 선생님의 통일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가셔서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정도고 그런 걸 서로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했던 거고 실제로 그쪽에서는 당국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걸 우리 정부는 안 지켜도 되지만 그쪽 정부는 자기네 공식적으로 해놓은 얘기라고 이거를 나중에 그 모든 협상의 기본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4.20 공동 성명을 하시고 오셔서 이걸 정부에 빨리 얘기해서 진행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러시면서도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그게 너무 그 성과를 얘기를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게 이제 도리어 악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그 대신에 이제 재판 과정이라든가 뭐 글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여기 혹시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제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죠? 이제 네? 5분 정도요.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 4.2 공동 성명이 나중에 그 6.15로도 이어지고 지금 판문점 선언에도 이어지고 그 모니카 목사님이 꾸었던 꿈을 비는 마음에 나오는 시랑 장고대 아닌 장고대에 나오는 시의 상황이 지금 실제로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30년 전에 가셨던 거, 40년 전에 쓰셨던 시, 또 65년 전에 정전회담에 참석하셨을 때 일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때는 많은 사람의 반대가 있었는데 몇 사람이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우리 그 국민들의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시고 기뻐하시고 같이 추진을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게 이제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정말 그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고 꼭 평화를 이루고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길로 다들 애써 주시고 노력하셔야 되고 또 그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간다는 그런 거에 옛날의 생각에서 좀 많이 벗어나서 이제 더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할 거는 없고요.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